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또 자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FOMC 드디어 간밤 공개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과 부동산 가계 지표, 미국은 벌써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에 대한 둔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지상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라고 하면서 경기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 현장의 영상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Pace of those increases will continue to depend on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for the economy.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sustained period of below-trend growth, and there will very likely be some softening of labor market conditions. At some point, as the stance of policy tightens further,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rate hikes while we assess, and certainly in my view and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there's a ways to go. 네, 중요 내용 발언 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저는 이제 블랙홀 미팅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했던 발언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중국 봉쇄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근 삭제되고 있다는 정도일 겁니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전히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중단할 마음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목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의 폭, 통화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최종금리의 점도표일 텐데요. 하나하나 그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은 75bp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인데 점도표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지만 점도표상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됐고요. QT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겠다. 이 내용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는 긴 축의 기조는 그 고삐를 우리가 계속해서 조일 내용만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밖에 한 4가지 포인트 더 중요한 부분 정리해봤는데 도달금리는 2022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4%로 잡았습니다. 예상을 상회했는데 이것도 예상을 좀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 부담이었죠. 2024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6월 FOMC 이후에서는 내년 정도 되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발언이죠.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시장에서 요 며칠 동안 이제 컨센서스로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GDP 전망치 올해 0.2%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나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긴축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점도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도표라는 건 간단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이 정도의 금리가 맞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고 내후년에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다. 한 명씩 점을 찍는다고 해서 점도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난 6월 FOMC 의사로 공개했을 때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6월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체적으로 점도표에 그 찍힌 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최종금리 라인이 최상단이 4.5% 금리 목표치였는데요. 이번에는 5%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5%대 딱 한 명만 찍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5% 많은 위원들이 찍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가면 금리 인하 전망이고 그 이후로 가면 더 떨어진다고 하는 게 컨센서스인데 여기 한 명이 딱 위에다 찍어놨어요. 니네 카시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후에 가면 물가 잡히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5%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제도 좀 말씀을 드렸죠. 테일러 준칙을 고안한 테일러 교수가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정 금리는 5% 이상이다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월가 내부적으로나 외신들에서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5% 금리에 대해서 연준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들. 사실 시장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소화해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크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장을 달래려는 그런 서프라이즈도 없었던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 S&P 500 지수의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이렇게 내려왔었고 이제 이때가 한 달도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뭐 5% 금리나 연준의 강한 긴축이나 이런 컨센서스는 CPI 발표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후에 이제 차트가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그 금리 목표치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 덜 됐던 탓인지 그 궤를 맞춰가는 작업들이 간밤 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흔들림의 본질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연착륙 어림없어, 경착륙 가능성 훨씬 높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4월 4일 당잠사에서부터 좀 지속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물, 단기물이라고 통상 시장에서 보는 것은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보통 채권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금리를 더 얹어줘야 채권을 사가기 때문에 장기물의 금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보면 늘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역전이 됐다가 이후에 이제 회색 막대가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 그 이전에도 경기 침체되는 모습이 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는데 금리 역전 이후에 빠르면 한 6개월 뒤에 그리고 길면 한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 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경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982년 4월 이후에 최대 역전폭을 나타냈습니다. 간밤 단기물이 많이 튀는 모습이었고요. 장기물이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채권에 베팅하는 채권의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정말 확실시 된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고요. 인원 감축 소식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자, 이제 일중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되기 전에는 3대 지수 일제히 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늘상 이제 FOMC 발표되는 날에는 올 들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점도표가 공개되고 나서 쇼크 수준으로 수직 낙하를 하더니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시장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되면서 결국에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2% 가까운 낙폭이고요. 장중에 정말 멀미가 납니다. 위아래로 등락폭이 3%포인트 이상이 됐으니까요. 장 막판에는 사실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옵션 거래의 영향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옵션 베팅 물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 이제 불확실성 털려고 해석 측면에서 옵션 물량이 좀 막판에 압축적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왜냐하면 물량이 거의 다 청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FOMC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는 침체 가능성을 염두한 정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착륙에 대해서 참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내리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불황에 투자하는 법,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자,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제 전쟁 이슈가 하나씩 나오죠.
시장에 미친 영향은 간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하면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OMC 공개 이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뉴스 팔로업 차원에서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러시아의 전황이 좀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 진격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런지요.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드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지아, 헤르손 합병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요 4개 주죠. 요쪽입니다. 요쪽.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푸틴 대통령은 여기 원래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지난 3월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역사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키이우 공국이라는 역사적으로 원래 한 뿌리였고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그걸 그냥 되찾는 거다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이 이 안에 있겠죠. 예비군 동원령 추가 발동할 거라고 엄포를 놨고 러시아 영토적 완전성을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좀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긴 했는데 물론 이제 핵에 대해서 좀 두려운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요 4개 주를 가지고 갈 거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게 해준다면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어. 그렇다면 전쟁을 끝내고 싶으니까 서방 국가들 잘 보고 있죠. 이 4개 주 우리에게 양보해 주세요라는 일종의 부탁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 추측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면전 조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는 게 거의 외신의 중론적인 평가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제한됐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전쟁 리스크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 미 증시 내에서 섹터별로 움직임은 어땠는가 들어가 볼까요? 섹터별로 봤을 때요. 전 섹터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소재 금융 이런 쪽이 좀 내려갔습니다. 소재가 의외인데 요즘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이 크게 좀 출회됐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가장 덜 빠진 쪽이 필수 소비재, 특히 음식료, 가공업체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너럴미즈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간밤 5.7%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이 난리통에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켈로그 정도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반등세를 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섹터 내에서 업종 상승률을 바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드디어들 상승한 업종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신재생단이 이제 업종 상승률로 1.5% 상승을 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좀 밀렸고 컴퓨터 서비스나 하드웨어 이런 쪽은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빛난 상승세 신재생 업종 어떤 게 올랐을까? 조금 많이 포진돼 있는 쪽이 태양광이더라고요. 물론 선워크스나 레네솔라의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퍼스트솔라가 1.7%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고무적이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 하락률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아주 약간 밀리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방산 섹터가 그나마 좀 버텨줬습니다. 마이너스가 대부분 나오긴 했는데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만이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보합 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풍력에서도 몇몇 기업만 상승을 했고 대표적인 기업을 보실 때는 넥스테라 보셔야 하는데 이거는 2% 마이너스입니다. 친환경차가 주르륵 좀 밀리는 건 아쉬웠습니다. 이제 니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니오가 10%나 급락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니오에 대해서 중국 차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있었다고 개별 이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니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친환경차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쭉 정리를 해볼까요? 경기 논란기에는 불안정한 회복은 필연적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불황에 투자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 시대 투자의 대안으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안보와 인플레이션 해지와 공급망 구축, 이와 맞물린 이제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 이제 3월 달부터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인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가요? 이 핫 키워드의 단상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 아무리 불황에 투자하는 아이디어 컨셉이더라고 하더라도 중간 조정기가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안에서 뭐 신고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 발주나 실적을 이끌 만한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야 하며 그것이 실적으로 찍히는 것들이 확인되는 작업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의 시장은 실적에 다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앵커의 당잠사 함께 하셨습니다.